주린이 구조대 2부로 돌아왔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호탕하시고 날카로우시고 또 다정하신 우리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다른 분 소개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츤데레. 예,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다니. 아유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극찬해주신 만큼 열심히 방송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큰 주제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이 시작됐잖아요. 네. 변동성이면 이래저래 생각이 좀 많아지시게 되죠. 그렇죠. 뭐 굳이 뭐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영원한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 미래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이후랑 비교를 해서 과연 시장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몇 가지인데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느끼는 감정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부터 집어 던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오늘 기사 보셨나요? 그 증권사들이 신용이자로 1분기에 6천억 벌었다. 오. 그 6천억은 개인들이 낸 거예요. 신용이자로. 신용이자로만 6천억을 개인들이 낸 거예요. 신용이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신용이자가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이자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원금을 가지고 있고 1,000만 원 갖고 금액이 작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신용을 쓰는 거죠. 네. 증권사에서는 주식 사겠다고 돈을 빌려주는 게 이제 신용입니다. 그걸 한 1,000만 원 빌렸다라고 하면 그 이자를 내는 건데 이자가 몇 프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몇 프로? 보통 우리가 그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하면 뭐 요즘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뭐 한 5% 정도일 네, 것 그 정도 같고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보니까 뭐 그 금리 만기 그러니까 이제 금리 한도 높은 금리 그게 한 1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9% 이상 못 받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평균 뭐 카드로는 한 16%, 17% 10% 되는 것 같아요. 7에서 8%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가요? 신용? 신용이자가. 싸네요.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보다 비싼 거죠. 그렇죠. 비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연장이 될 때마다 최대 10%대까지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신용을 쓴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보면 강세장에서는 좋죠.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네. 펑펑펑 올라가니까 아니 신용 써가지고 20-30%씩만 올라가주면 뭐 당연히 신용 쓰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자 기준은 연간 기준이니까 월 이자가 아니니까 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변동성이 생기면 이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신용을 쓰신 분들은 조금 두근두근 할 거예요. 뭐 2022년에 반대의 악몽도 좀 생각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어.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저 같은 이제 주린이가 생각을 예. 할 때는 제가 아까 신용 쓰는 거 8%면 네. 싸네요라고 하는 네. 게 요새 막 하이닉스 삼성전자 막 하루에만 10% 15% 가고 이러니까 그렇죠. 아니 빌려가지고 내가 8% 줄게 주고 내가 네. 이걸로 막 뭐 10배 뭐 수익 내면 되지 네. 라고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인데 네이버였으면 어떻게 됐죠? 네이버 네이버 왜? 바닥에 네이버가 20만 원 찍었으니까 이게 우리 다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네이버가 얼마 전에 20만 원 찍고 지금 쌍바닥 찍고 또 지금 이제 세 번째 바닥 찍고 있거든요. 네. 바닥이잖아요. 네. 네이버가 바닥이니까 지금 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 사셨으면 다행이지만 22, 3만 원에 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근데 시간은 계속해서 3개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3개월째 지금 22만 원 사신 분들은 원금이 안 왔어요. 이자는 내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그 메커니즘을 아셔야 되는 게 주린이 코너니까 네. 내가 만약에 1월 한 20일쯤 신용을 사셨어요. 그러면 2월 1일 날 그러니까 내가 그 보통 우리가 3배까지 신용 가능하니까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주식을 샀어요. 네. 내 원금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빌려갖고 3,000만 원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1월 달에 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2월 1일 날 네. 내가 증권회사에서 갑자기 문자가 옵니다. 네. 신용이자를 내셔야 되니까 돈을 입금하십시오. 오. 이자는 매달 냅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실 수 있는 주린이 코너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내가 팔고 나서 이자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팔고 나서 원금은 갚을 수 있지만 이자는 매달 내셔야 됩니다. 그것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 원금도 또 녹는 거고. 원금도 높고
그리고 이제 이자도 쓰고 막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주리분들이 제가 이제 증권사 다닐 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그런 실수를 종종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풀로 질러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그 얘기를 잠깐 좀 해보죠. 네. 요거 이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그런 분들에게 지금 이제 신용을 제가 좀 줄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신용을 줄인다라는 것은 변동성 하에서는 지금 이제 명현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신용을 쓰셨던 분들이 선택을 뭐 종목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셨다라면 선택 잘하신 거죠. 네. 네. 정말 잘했고 결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얼마였죠? 26만 원대였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얼마였죠? 28만 원대. 28만 원. 예. 근데 다시 저게 만약에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갭 매우기로 25만 원대까지 밀린다라면 이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현금이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일 때는 그걸 각오하고 견뎌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용이면 특히 이제 최근에 신용을 들어가신 분들은 마음이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쫄깃쫄깃하죠. 아. 네. 쫄깃쫄깃하죠. 이게 명예껏 똥줄이 탄다라는 거 느껴보셨나요? 똥줄이 탄다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똥줄 긴장을 탄다. 하면 이렇게 막 하면 똥줄이 탄다라고 하시죠. 근데 뭐예요 그게? 똥줄이 뭐예요? 이게 학문을 얘기하는 건데 직장을 얘기하는 거. 학문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걸 느껴봤어요. 언제냐면 신용을 반대매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신용 반대매 나가기 전에 정말 앉아 있으면 정말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진짜 엉덩이가 찌릿찌릿해요. 그게 이게 똥줄이 타는구나. 똥줄 탄다. 이게 막 짜릿하다. 막 이 긴장을 하는 막 이런 건데 어. 저도 다양한 경험을 다 해봤어요. 반대매도. 동근형 전율이 오는 거죠. 네, 막 그런 게 동근형에. 오는 거죠. 감전된 듯이. 네, 근데 만약에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분들은 없어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지금 신용에 대해서 그것을 느껴보고 싶다. 간접 경험을 느껴드리게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책이고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는데 네. 소설이에요. 그게 비트 트레이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본 비트 트레이더라는 책이 있는데 요게 이제 비트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초단타를 치는다라는 개념에 비트? 그런 개념인데 이게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네, 비트 트레이더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정말 신용으로 딱 주식을 샀는데 작전주에 걸린 거야.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메꾸는 과정인데 조금 이제 정말 그 똥줄이 타는 그 긴장감이 있어요. 그걸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보시도록 공부해. 자, 내용들을 보죠. 지금 이제 서론이 길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원금이 1,000만 원이고 신용이 1,000만 원을 썼다. 풀로 안 썼다. 그럼 2,000만 원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2,000만 원으로 주식을 산 거죠. 2,000만 원에서 50% 수익이 났으면 계좌 평가는 3,000만 원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내 원금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거죠. 그러면 신용을 줄이라고 그러면 오해가 이걸 다 팔아요?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3,000만 원을 다 파는 게 아니라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신용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파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돈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신용을 상환해 버려요. 그러면 내 원금이 지금 1,000만 원에서 만약에 1,000만 원어치 매도했다. 그러면 내가 현금으로 2,000만 원어치 주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변동성이 생길 때 두려움을 느낄까요? 절대 아니죠. 내 돈이니까. 내 돈이니까. 이제 완전히 내가 번만큼이 내 돈이잖아요. 까져도 내 돈이 까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나는 삼성전자라서 팔고 싶지 않아요. 들고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다른 주식을 팔아서 삼성전자 신용을 상환하는 거예요. 다른 주식을 팔아서 신용 상환하는데 이때 어떤 걸 권고해 드리냐면 우리가 2022년도 9월 달을 얘기 안 할 수 없을 텐데 그때 이제 반대 매매가 어마무시하게 나갈 때거든요. 반대 매매가 어마무시하게 나갈 때인데 그때 어떤 변동성이 생겼냐면 멀쩡히 올라가던 주식들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반대 매매를 나가는 건 돈이 부족한 거거든요. 반대 매매가 뭔지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 일단 내가 다시 이 화면으로 와 버리면 반대 매매. 지금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렸어요. 1,000만 원을 빌리면 이게 지금
부채 비율이 몇 프로죠? 200%죠. 그렇죠. 200% 1,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린 거니까. 200%인데 요게 만약에 이게 지금 2천만 원 평가 금액이 130%까지 빠지면 반대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는 요 1,000만 원을 받아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사고서 주식이 한 50% 빠졌다. 네. 주식이 50% 빠지면 증권회사 입장에서 보면 나는 빚을 받아야 돼. 내가 증권회사고 명행커가 고객이에요. 명행커한테 내가 1,000만 원 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가 금액이 2천만 원에서 지금 1,5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1,300만 원이 됐어. 1,300만 원이 되는 순간 반대면을 내보냅니다. 그 반대면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냐면 지금 1,300만 원 중에서 명행커한테 300 주고 내가 1,000만 원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로 반대면을 내거든요. 통보를 하고 이틀 만에. 이건 좀 메커니즘인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통보를 하고 이틀 만에 내는데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하한가로 계산합니다. 어? 하한가로 계산을 너무 합니다. 박하다. 아니 근데 시초가로 하한가로 계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합에 붙거나 아니면 주가가 올라서 붙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네. 운이 좋아서 삼성전자가 뭐 한 좀 밀고 10% 간다. 올라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 체결이 돼요. 그 가격에 체결이 되고 남는 거 명행커 주고 저는 1,000만 원을 회수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메커니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반대 매매 나가기 전에 하한가 전날 많은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메커니즘인데 원래 어떠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회수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B2라는 것이 변동성이 생겼을 때 무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떨어질 때 갑자기 쫄리고 여유가 덜 생기고 덜 빡 생기고 맞으니까. 증권회사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렇죠. 증권회사는 금융기관이니까 채권을 회수해야 되죠. 그럼 내 돈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 돈은 다 날아가는 거. 그래서 지금 혹시 모를 변동성을 대비한 네. 신용만큼 빚을 줄이자라는 게 제가 권고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그러면 삼성전자 내가 지금 세 종목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산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조금 쳐다보기 싫은 아픈 손가락을 하나 갖고 있다라고 네. 칩시다. 그러면 어떤 걸 팔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를 안 팔겠죠. 지금 다 가져가는 거고 조금 올라가는 방산을 팔겠습니까? 아픈 손가락을 팔겠습니까? 아픈 손가락.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방산을 팔게 돼요. 왜요? 아픈 손가락은 지금 내가 아프지만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들이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보면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판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명행커 말씀이 맞아요. 그죠? 이제 딱 느낌이 오죠? 뭔지 알아요. 쎄하죠? 이거를 파는 순간 난 손실이 확정돼. 그렇죠. 그것도 최악의 손해를 보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손실을 확정하는 게 두려운 것 같아요. 다음엔 내 차례일 것 같은데. 다음엔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그리고 또 이전에 그렇게 한번 몇 번 팔았다가 막 떡상했던 경험이 그래, 있어. 오를 것 같으니까요. 그래. 아니 버스를 30분 기다렸는데 친구랑 시간 약속은 다가오는데 택시 탈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방산 같은 걸 팔아요. 손해를 안 봤으니까. 그래 다음에 삼성전자 팔아서 또 방산 사면 되잖아 라는 거죠. 근데 이론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특히 이거는 뭐 신용을 쓰셨던 분들이건 안 쓰셨던 분들이건 저는 이제 비주도주를 이제 주도주로 바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2주째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만약에 내가 계좌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도 바닥에서 샀는데 계좌가 최소한 더블이 안 났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특히 그 중에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삼성전자 비중이 작아서 더블이 안 났다. 그건 인정. 그리고 전 계좌가 플러스가 나 있다. 그건 인정. 근데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데 저 아픈 손가락 때문에 내가 계좌가 2배가 안 났다.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거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꾸 내 계좌에 안 팔리는 옷만 쌓이는 거예요. 악성 재고. 악성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익 나는 건 수익 실현을 해버리고 예. 떨어지는 건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서 남기다 보니까 주식에 다 파란불만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매대 옷을 10개를 걸었습니다. 옷을 10개를 걸었는데 그중에서 5벌이 팔리고 5벌이 안 팔렸어요. 그럼 5벌이 팔린 걸 가지고 또 5벌을 갖고 오죠. 네. 그러면 항상 50%만 팔린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악성 재고는 뭐죠? 75%가 그렇죠. 악성 재고가 되고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내 계좌는 숨통이 조여지는 거죠.
맞아 맞아. 근데 내가 이걸 반납을 하고 다시 이걸 새롭게 들어간다라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요 논리로 접근하시려면 지금 이참에 계좌가 그래도 플러스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노무라가 59만 원 간대잖아요. 가든 안 가든 그런 어떤 확실한 대안이 보이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결단을 명예컨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론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을 권고해 드리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게 계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좌가 그 제가 어떤 책 저도 그 책을 본 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보면서 그런 그 감명을 깊었던 게 내 계좌에 있는 자원들이 돈을 버는 구조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픈 손가락은 돈을 버는 게 뭐죠? 돈을 깨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기회비용들을 계속 날리고 있잖아요. 예. 기회비용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기회의 비용. 기회비용.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날리고 있는 거예요. 네.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내 계좌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자고 있는 놈들 깨우고 말 안 들으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기를 그게 이번 기회에 저는 하시는 좋은 기회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좋은 주식도 빠지고 있잖아요. 좋은 주식이 올라갈 때는 못 잡았다 치더라도 네. 좋은 주식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에 조금 그동안 보기 싫었던 애들 좀 정리해서 좋은 주식들이 빠졌을 때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자.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뭐야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주린이 구조대인데 주린이가 신용을 쓰는 사람이 많을까? 네. 그리고 신용을 지금 이렇게 현명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네. 속보는 아니고 기사가 그 LS 일렉트릭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네. 그 LS 일렉트릭이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한 5% 올라갑니다. 오늘 사실 저쪽 변압기나 막 이쪽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한 2% 떨어져서 마감했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한 5% 정도 오르거든요. 미국 빅테크의 그 배전을 네. 수주받는 잭팟을 터뜨렸대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공급 요거 1,050억짜리 규모의 배전 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미국 배전 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경쟁력, 그리고 납기 대응 능력까지 인정받으면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게 제가 지금 그동안 2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고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얘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요. 뜬금없이 무슨 얘기야? 라는 거죠. 전력 인프라 우리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산일전기, 효성중공업이 언제 급등했죠? 4월 말입니다. 4월 말에 그때 급등했어요. 대한전선이 막 20%씩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5월 초에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10%씩 올라가다 보니까 얘네가 먼저 쉬었어요. 5월 들어서 먼저 쉬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결국 삼성전자도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동성을 이겨내고 변동성을 제가 그 주도주인 네. 반도체하고 전력 인프라는 꼭 쥐고 계십시오라고 그 변동성이 나올 거지만 쥐고 계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지금 대세가 바뀐 거 아니잖아요. 주가는 변동성이 있죠. 근데 AI 모멘텀이 바뀌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그렇죠. 계속해서 수주장과 쌓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주식을 안 팔리는 옷을 팔아서 이런 주식 사시라는 거예요. 싸졌으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하신 거로 네. 돌아와서 주린이 구조대 신용 얘기가 좀 어울리는 이야기일까? 댓글이 약간, 좀 많았어요. 네, 신용, 주린이, 신용, 약간 요런 자 원론적인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신용을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이 쓸 것 같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아닐까요? 왜냐면 전 젊은 층들이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런 거? 오히려 젊은 층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아는데 이게 더군다나 포모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신용이 늘어나요. 우리가 처음에 지수가 5,000포인트 왔을 때 신용 잔고가 얼마였죠? 기억나시나요? 29주였습니다. 네. 근데 5,000에서 8,000 오는데 얼마 걸렸죠? 꽤 빨리.
뭐 불과 한 달, 뭐 한두 달 사이였죠. 예. 그때 29조가 36조로 변했어요. 7조가 늘었습니다. 어. 10조에 그러니까 20조에서 29조 가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지금 6조 늘어나는데 불과 한두 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주린일까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일까요? 와, 저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게 아닐 가능성도 주린이에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용에 대한 메커니즘을 다 아는데 주린이한테 무슨 소리냐라는 건 난 아닌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다 그것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그런 부분 2022년도에 왜 반대매가 나왔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주식을 봐오셨기 때문에 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고 우리가 나는 그 뭐죠? 그냥 뭐 똑같은 얘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반대매라든지 신용 이자 내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물론 뭐 아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재미없는 얘기겠죠. 근데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 진짜 주린이라면 오히려 이 말을 100% 이해 못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이번에 단기 급등할 때 신용 써서 좀 무리하게 들어온 주린이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원래 금액들이 작을 때 포모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옆에서 누군가 뭐 몇 억을 벌었다더라. 맞아요. 얼마를 벌었대더라. 라는데 지금 내가 원금이 500만 원밖에 안 돼. 아하. 근데 내가 이걸 1,500만 원어치 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1,500만 원어치 사서 30%만 오르면 30% 일주일에도 올라가는데 그거죠. 그럼 원금이 1,000만 원 돼.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또 신용을 지르면 2,000만 원이 돼. 2,000만 원이 4,000, 8,000, 1억 6천, 3억 2천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작업 안 해보셨나요? 전 상상으로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봐요. 어.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작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어. 그거를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내 원금이 작을 때 어떤 방법일까? 왜 신용이 36조까지 늘었을까요? 진짜 저는 신용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네. 저도요. 지금. 예. 그 질문 있어요. 신용하고 네. 미수하고 다른 겁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어. 담보대출도 다릅니다. 일단 뭐 우리가 빚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차라리 그걸 준비할 걸 그랬네요. 빚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다라든지 가장 그 위험한 게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그것도 빚이잖아요. 그리고 신용매매라는 거죠. 그럼 빚 완전히 동동동 빚으로 떠다니는 거죠. 미수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3일 수도 결제라는 것을 합니다. 월요일 날 주식을 사면 돈이 월요일 날 내 계좌에 가만히 있죠. 주식은 들어와 있는데 네. 돈은 가만히 있는데 그게 언제 빠져나가죠? 수요일 날 빠져나갑니다. 수요일 날 빠져나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수를 지른다라고 하면 돈이 수요일 날 빠져나가니까 월요일 날 주식을 2배 내지 3배, 심지어 5배까지도 살 수 있어요. 담보대출까지 담보가 있으면 어쨌든 내 돈 1,000만 원을 갖고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는 겁니다. 뭐 그래서 그냥 그거는 뭐 신용을 클릭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미수로 산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권회사에 이거 HTS나 MTS를 자세히 보면 클릭하도록 돼 있어요. 최대로 살 수 있는가? 아니면 내 현금만 갖고 살 수 있느냐?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아요. 예. 근데 현금만 갖고 현금으로 클릭해 놓으면 내가 1,000만 원어치 있으면 1,000만 원어치밖에 주식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것을 말고 증권사마다 조금 다를 텐데 최대로 주문 가능을 클릭해 놓으면 1,000만 원어치가 있는데 1,000만 원 주식을 샀어요. 근데 주가가 좀 내가 샀는데 장중에 5%가 좀 빠졌어. 주문 가능이 혹시 내가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내가 100주 샀는데 200주를 더 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미수예요. 그럼 그 갚는 거는 똑같아요? 갚는 거는 수요일까지 갚아야 됩니다. 목요일 날 빌리면 되잖아요. 목요일날 못 빌리죠. 왜냐하면 오늘 내가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미수를 샀으면 안 그러면 수요일까지 안 갚으면 목요일 날 아침에 반대매 나가버려요. 그 금액만큼. 방금 뭐가 나온다고 하셨죠? 반대? 반대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반대. 신용처럼 이게 내가 1,000만 원어치가 있는데 네네. 3,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딱 계좌에서 돈을 빼려고 보니까 1,000만 원만 빠져나오고 2,0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돈을 메꾸거나 주식을 안 팔면
목요일 날 2천만 원치가 반대매 나가버린다니까. 그럼 만약에 그게 내가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손실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이. 이익하고도 상관없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3일 내에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미수를 지르는 거고 증권회사는 이 사람이 손실인지 이익인지 상관없어요. 내 돈을 빌려준 것만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예. 아. 그래서 정말 손실이 나면 3일 만에 내 원금은 다 날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정말 했는데 뭐 악재가 터져갖고 한칼 들어갔다? 그럼 3일 만에 내 원금 다 날라가고 오히려 증권회사에서 돈 갚으라고 통지가 올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상한가를 쳤다. 그러면 조금만 팔아도 내 원금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용이고요. 이게 미수고요. 신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최소한 이제 6개월까지 빌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담보대출은 뭐냐면 내가 삼성전자를 지금 갖고 있어. 그것도 증권사에서 해줘요? 예, 증권사에서 해줍니다. 내가 담보대출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한 1,000만 원치 갖고 있어. 평가 금액이 1,000만 원이야? 하면서 더 사고 싶어. 네. 하면서 더 사고 싶은데 미수라든지 미수가 아니라 신용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증거금이 없어. 그러면 삼성전자를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략 한 담보 비율을 한 30% 잡을 거고요. 일반적인 주식은 50%에서 60% 잡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평가 금액이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빌려줘요. 그럼 500만 원어치 삼성전자 또 사도 돼요. 아니면 지금 만약에 최영주가 전력인프라라고 했고 만약에 지금 명예회장님이 LS를 말씀하셨으니까 LS 일렉트릭을 사고 싶어. 돈이 없어 다 삼성전자야. 그럼 삼성전자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서 LS 일렉트릭을 사는 거죠. 네. 그거를 요거는 좀 기간이 깁니다. 그건 증권사마다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면 좀 안정적으로 주식을 들고 갈 수 있죠. 네. 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용 미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주린이 입장에서는 신용이나 미수가 뭔지 일단은 알고 있으면 좋고 덕분에 만약에 알게 쓸 됐어요. 거면은 어떻게 현명하게 써야 되는지 요것도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잠깐 광고하고 다시 돌아와서 추가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오늘 또 이제 밀가루를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쌀가루로 대체해서 만든 쌀 어묵바를 3종을 가져왔습니다. 12개 이야, 들어있는 맛있겠다. 6팩인데요. 예, 5대복 겁니다. 그래서 3가지 맛이 있어요. 치즈, 청양, 새우 이 3개가 있는데 제가 먹어봤거든요. 오, 빨리 먹어보고 싶다. 네, 저거 먹어봤는데 빨리 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요거 할 때 굉장히 많이 또 팔렸었고. 예. 지금 주세요, 들어왔어요. 그만. 네, 오. 요게 이제 치즈가 있고 이야, 그다음 청양이 있고 보여주시죠. 새우가 있고 네. 국산 쌀가루 사용을 하고요. 짜잔. 담백한 맛, 고급 어육을 사용해서 탱글한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햇섭 인증 제품이어서 아주 안전하게 너무나 맛있게. 너무 맛있겠다. 네. 이게 청량인 것 같거든요. 뜨거워요. 청량. 네, 청양. 네. 청양도 맛있어요. 치즈도 맛있고. 치즈도. 뜨거워. 먹고. 뜨거울 것 같아. 어머, 너무 뜨거워? 맛있어요. 저는 휴게소 가면은 청양 어묵을 항상 먹어요. 청양 어묵 매운 맛있죠. 거, 매콤 핫바 이런 거 먹는데 그 고추 핫바라 그러죠. 딱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그 청양이거든요. 매운 거 좋아하시나 보네.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이거는 안주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매콤함을 또 치즈가 중화시켜줘서 이거는 밥이랑 먹고 싶지 왜 나는? 그 정도로 반찬으로 해도 될 정도로 손색이 없는 너무 맛있는 어묵인 것 같아요. 네. 먹는 모습 너무 귀엽다고 하시는 분 베리나이스님 하나 사주셔야 됩니다. 예. 음. 매운 거 먹어도 돼요? 매운 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임산부들은 매운 게 땡기고 신 게 땡겨요. 속이 안 좋으니까. 네네. 그래서 3가지 맛. 저는 이거 셋 다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그리고 부담 없고 소화 잘 되고. 예. 밀가루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주 진짜 맛있습니다. 새우. 예. 차영주 소장님 드셔보셨습니까? 밀가루에 느끼함이 없네요. 그쵸. 네, 밀가루 담백하네요. 굉장히 담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묵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어묵바 같은 경우는 케첩이나 그렇죠. 마스터 소스를 뿌려요. 아. 거기 좀 느끼함을 잡기 위해서 뿌리거든요. 그게 진리죠, 진리. 네, 근데 그거 없는데도 굉장히 담백한데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상상이 되죠. 원래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아서 네.
물고기를 이제 살을 발라서 네. 거기에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밀가루를 섞어서 이제 그렇게 형태를 잡아서 네. 튀기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쌀가루를 가지고 이걸 형태를 잡아서 그쵸. 튀기는 거죠. 요거 그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치즈가 이렇게 쌀가루 안에 깜짝 놀랐어요. 예 와 너무 맛있어. 그렇게 어묵을 쌀가루를 가지고 야 또 이건 튀기- 와. 맥주 무지하게 땡기는데요. 그쵸. 네. 맥주 탁그 살얼음 네. 맥주에다가 이게 치즈가 들어있어서 이거는 아 맥주 무지하게 땡기는데요. 원래 그 치즈 스틱 같은 거 드시면은 그쵸. 좀 튀긴 거라서 음. 건강에 안 좋으신데 그 밀가루도 아닌 쌀로 만든 어묵이니까 밤에 드셔도 좀 위에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 간식으로도 좋고 잘라서 드시면은 밥 반찬으로도 너무 좋고 또 뭐 아빠들 이제 술안주로 딱 해서 내놓으면 간단하고 소화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싸잖아요. 온라인 최저가입니다. 저렴하다. 이게 3종으로 이렇게 12개 패키지로 해서 저희가 6팩을 드리는데 31,600원. 엄청 싸죠? 네. 오 이거 청양 먹었더니 눈이 번쩍 띄는데 그래 너무 맛있죠. 매콤해요. 매콤하죠. 네, 네. 너무 맛있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좋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저희가 그 링크 또 달아드리고요. 채팅에도 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예. 자, 다시 차영주 소장님한테 넘어가서 한 10분밖에 안 남아서 전 금리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용 미수는 또 그렇게 지나갔고 신용 미수는 이제 이해하셨죠? 네, 신용 그거는 미수는 이제 이해했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금리와 이제 주식시장의 관계를 좀 보는데 이게 지금 미국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 이제 후반까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20년물은 5%를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미국이 올 연말쯤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월가에서 40%대 중반으로 보더라고요. 47%가 나왔어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피봇 나타나는 거죠. 근데 금리가 이제 주식시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뭐 제약바이오에 안 좋고 오늘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가 좀 밀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이제 기업들의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좀 미친다라는 건데 요거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준비된 네. 준비된 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했는데 주식시장인데요. 주식시장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요구 이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몇 프로 수익을 원하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요게 이제 주린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개념들을 잘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중금리 우리가 이제 보통 동학개미 운동 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 은행에 놔두니까 이거 무슨 뭐 이자 받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점은 시중금리가 됩니다.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요. 이 알파는 투자자들마다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은행 이자보다 좋게 뭐 한 3, 4% 정도 더 나왔으면 좋겠다. 안정적인 투자자부터 야 주식 투자하는데 무슨 소리야? 최소한 더블은 나야지.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좀 바뀌었죠. 10버거는 나와야지라는 것처럼 우리가 알파가 바뀐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알파가 고정적인 상태에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알파는 고정적인데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요구 수익률도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주식 투자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요구 수익률도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주식시장에서 벌어야 되는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생겼는데 이 변동성 하에서 우리가 과거 사례처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이건 좀 고민거리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이렇게 큰 영향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일부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이클 버리도 그렇고 캐시 우드 언니도 그렇고 좀 과열 경고를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높아진 요구 수익률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생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네. 원래 채권 가격은 금리와 그 반대 역의 관계라고 그러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이 싸지는 거예요. 채권이 싸지니까 우리가 변동성이 생긴 비싸진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언제 나타났느냐? 2024년 상반기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증권회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증권 직원들이
우리가 한 5, 6%대의 중금리 정도 되는 회사채를 구하러 다니라고 엄청나게 뛰어다녔던 것들이 납니다. 롯데 그룹 같은 경우 채권이 뭐 한 표면율이 한 7%, 8%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액자산가들이 주식을 팔아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무브머니 형태가 벌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명예커님 그 우리가 주말에 그 뉴스 보셨나요?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뉴욕 시장과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T 같은 경우 빠진 이유가 그건데 앞서 제가 이제 우리가 B2 얘기했잖아요. 원래 헤지 펀드라는 것이 작은 자본금에서 레버리지 빚을 내 가지고 주식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B2를 한 상태에서 지금 주식 시장이 올라오니까 그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변동성, 그다음에 뉴욕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그렇게 판 돈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바로 상환할까요? 아니죠. 그런 돈들을 뭐로 사느냐? 채권을 사는 겁니다. 채권이 0.1%만 변동해도 네. 수익률로 따지면 어마무시한 수익률이 되는 거죠. 금액이 크니까. 지금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조를 운영하는데 아니면 뭐 1조 달러를 운영한다라고 치면 그 중에서 조금만 채권을 사서 채권 금리가 변동하면 우리가 수익률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안전자산이 되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주식 시장에 있어서 채권 금리,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높아진 요구 수익률을 맞추기 어려워진 글로벌 투자자들이 오히려 그 자금을 팔아서 대체제인 채권으로 자금이 머니무브가 그러니까 그 돈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주식시장의 호재다 악재다?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각종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주주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뭐 기업들이 조달 비용이 늘어나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아.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 수익이라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채권이라는 대체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이게 얼만큼 글로벌 거액 투자자들 펀드 헤지 펀드들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보면 얼만큼 조금 그러니까 위험성이라고 그럴까요? 좀 그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와 주식 시장의 관계. 사실 일부에서도 저희가 또 심도 있게 좀 많이 그랬죠. 물어봤었던 상황이라서 조금은 그래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앞에서 좀 들었어서 오. 조금 친숙하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심화 그래서 학습을 했어요. 이건희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글로벌 채권 금리의 이제 움직임 요거를 좀 네. 예의주시하면서 어느 정도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요 말씀을 같이 해주신 거 보니까 금리가 진짜 굉장히 네.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시장에서 이게 또 주주분들이 봐야셔야 되는 게 그럼 주식하려면 금리도 봐야 되지,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봐야 되지, CPI도 봐야 되지, 그쵸.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도 봐야 되지, 뭐 우리가 뭐 이거 다 봐야 돼. 국제 정세 봐야 돼. 국제 정세, 중동 정세 봐야지. 이걸 다 봐야 돼. 몰라. 그냥 하나 종목 찍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그 시장이 지금 우리가 그 명예커님 여기 지금 오늘은 어묵바를 우리가 선전했지만 그렇죠. 딴 때는 또 다른 것들도 선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딴 때 선전할 때 그게 보는 포인트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포인트를 보는지만 여러분들이 3프로 TV를 보시면 3프로 TV에서 찍어주잖아요. 지금보다 변동성, 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글로벌 투자들의 리포트, 그다음에 금리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업률을 보나요? 아니죠. 한때는 실업률을 그렇게 봤어요. 또 한때는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FOMC가 열릴 때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 안 보잖아요. 네. 단지 금리. 불과 얼마 전 3월 달에 뭘 봤죠? 유가. 근데 지금 유가 얼마인지 보시나요? 잘 안 보죠. 물론 보긴 봐야 되죠. 지금 환율 얼마인지 보시나요? 환율이 오늘 1,500원 넘었어요. 환율 좀 보긴 봐야 되겠. 물론 다 봐야 되지만 지금은 금리 변동성이 시장에 미치는 요소가 커요. 크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지나면 뭘 봐야 될까요?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를 봐야 되겠죠. 네. 또 그런 이슈들이 주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하.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때 상황에 맞춰서 보자.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다 봐야 되느냐?
겁을 안 먹으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암살자님께서도 파월 넥타이 색깔만 전 쳐다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때 그런 것도 그게 예. 뭐 3, 4년 전에는 그렇죠. 파월이 어떤 넥타이를 맸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음걸이를 걸었느냐, 예. 그것도 봤던 시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신용과 미수 관련해 가지고 또 주린이들을 아주 잘 우리 교육을 해주신 우리 차영주 소장님은 또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감사합니다, 같고요. 소장님. 다음번에 또 이제 나오실 때는 금리가 조금 안정돼서 시장이 조금 더 좋기를 그렇게 네, 기대하도록 주식 하겠습니다. 뭐 금리가 안정되든 안 되든 주시장만 올라가면 그러니까요.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